네, 네 번째 클립입니다. 이렇게 이제 1인 방송을 하시는 크리에이터들, 또 1인 방송, 1인 저널리스트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그 구독자가 늘고 또 영향력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하나의 그 셀럽이 되는, 마이크로 셀럽이 되는 시대가 됐고, 이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큰 그 어떤 그 수익도 올리는 그런 이제 존재들이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1인 방송에 도전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아주 환호를 하면서 열정을 보이면서 이렇게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선정적이고 또 폭력적인 어떤 그런 그 남의 어떤 저작물을 무단 도용을 한다든지 저런 식으로 별풍선을 더 얻기 위해서 별풍선이 이제 수익이 되니까 별풍선을 더 얻기 위해서 저렇게 옷을 벗고 춤을 아주 기괴한 춤을 추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그 환심을 살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구독자들은 금방 알죠. 이게 저질인지 양질인지를 금방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걸 가지고 별풍선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생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이게 이제 별도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해서 기존 이제 메이저 방송사들이 방송 심의 규정을 이제 준수를 하다 보니까 그것과 뭐 차별화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저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몇몇 그 이제 유튜버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조언을 좀 들어보면 대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직원들의 갑질 논란이 있긴 하지만 또 역시 이제 그 1인 방송 시대를 연 또 개척자 중에 한 분이니까 그분 하는 말씀이 이제 그런 얘기가 있네요. 좋은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니까요. 이 1인자라 불리는 대도서관도 스스로를 아직 실험 중인 단계라고 말할 정도다. 그러니까 늘 항상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독자들이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얘기를 했을 때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언을 했고요. 70대 유튜버로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박막래 할머니 같은 경우도 연세도 있고 건강도 있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구독자의 신뢰를 쌓아라. 방송 시간은 절대 지켜야 된다. 구독자의 약속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셨고요. 또 헤이진이라고 해서 이제 게임 채널 운영하고 있는 그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채널의 정체성을 잘 만들어 달라. 예, 게임 채널인지 음악 채널인지 먹방인지 아니면 아까 과학 드림처럼 어떤 그 교육 그 콘텐츠인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서 그 분야에 특화된 뭐 어떤 그 독자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으니까 한 채널에서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독자성을 갖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 했고요. 벤츠 같은 경우도 약간의 어떤 논란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그 다이어트 식품,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의 다이어트 식품이 마치 건강 기능 식품이 다이어트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구독자가 급감을 하는 그런 아픔도 겪기도 했는데 결국은 꾸준함이 중요하다. 부족한 콘텐츠라도 쌓이면 언젠간 빛이 되는 순간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꾸준하게 해나가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인 컨텐츠, 1인 그 크리에이터의 좀 세계를 잠깐 좀 들여다봤고요. 이러한 그 1인 미디어, 1인 그 방송들은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을 좀 바꿨다는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겁니다. 개인을 수용자이면서 생산자의 위치로 바꿨다는 부분. 그리고 기성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은 이슈를 추적을 해서 대한 미디어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 두 번째 문제, 기성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은 이슈를 추적해서 대한 미디어의 기능을 갖는 걸 우리가 특별히 1인 방송, 1인 크리에이터 중에서도 이제 저널리스트, 1인 저널리스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1인 미디어. 전통적으로 이제 그 길바닥 저널리스트들이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인터넷과 디지털 정보 기술이 이제 그 접목이 되면서 전통적인 저널리즘 환경이 좀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어떤 그 메이저 방송사에서 기자들을 이제 그 각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문화부 이렇게 출입처를 보내서 나오는 이슈들을 취재를 해서 뉴스를 보도하는 그런 형태의 전통적인 저널리즘이 이제는 어떤 1인 저널리스트에 의해서 어떤 그런 현상이 좀 깨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길바닥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요런 이제 사이트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독립 PD들이 어떤 그 지상파 방송사에 속하지 않은 이제 독립 PD들, 외주 PD들이 독립 PD 협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어떤 별도의 활동을 하듯이 이제 이 길바닥 저널리스트, 1인 저널리스트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사라져버린 나의 가게, 그 공무원이 어이없는 실수로 전 재산을 잃고 무너져버린 창업자의 이야기. 사실 이런 얘기들은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어떤 지엽적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메이저 방송사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런 이슈인데, 사실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인생에 걸린, 정말 집안의 어떤 운명에 걸린 큰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발굴해서 취재를 해서 이들의 아픔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감을 해주고 호소를 해주고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류의 이제 방송 아이템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사실 돈을 벌고자 제 몸이 아파도 직원도 안 써가며 일을 해왔잖아요. 코로나를 버티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해왔는데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 건지. 이게 참 공무원의 실수로 어이없는 실수로 이 영업 취소가 되는 바람에 영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사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 방송을 통해서 어떤 그 해결책을 모색해주는 역할들을 이렇게 좀 이제 길거리 저널리스트들이 지금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 역할을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분들 이제 콘텐츠 액티비즘이라고 이제 표현들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문제, 변화가 필요한, 뭔가 이렇게 개선이 필요한 이러한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찾아내서 어떤 해결책을 그 강구를 해주는, 해결책을 촉구를 하는 그런 저널리즘을 우리가 이제 콘텐츠 액티비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액티비즘은 그 해결책을 제안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자신의 방법을 알리고 이끄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호소를 하는 그런 방식 이었다면, 콘텐츠 액티비즘은 이 디지털 미디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SNS를 통한 어떤 그 실중계가 되겠죠. 이런 디지털 미디어와 플랫폼을 활용해서 콘텐츠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소통 방식이다. 콘텐츠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호소하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그 민원을 내거나 어떤 거리에서 단식 투쟁을 하거나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콘텐츠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뭔가 이렇게 좀 해결책을 촉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액티비즘은 사회적 문제를 알리고 전달하는 복제 과정이었다면, 이 콘텐츠 액티비즘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창조적 해석 그리고 표현이 담긴 콘텐츠로 상호작용을 한다. 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자기의 입장 또는 그 자기 주변의 어떤 어려움, 사회적인 어떤 그 개선이 필요한 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되게 호소를 하고 이렇게 해결책을 강구하는 그런 형태의 저널리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례를 이제 한두 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닷페이스의 콘텐츠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잠깐 이제 그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 미디어가 그 똑똑한 앵커, 잘생긴 앵커, 그리고 기자들 훈련을 잘 받은 보도의 어떤 그 테크닉이 뛰어난 훈련을 잘 받은 이제 기자들이 사실을 취합을 해서 정리하고 전달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밀레니얼 세대에게,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는 이 밀레니얼 세대에게 익숙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화체와 직설법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콘텐츠 길이도 웨비소드 형태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엔스크린에 익숙한 그런 시청자들을 위해서 너무 길지 않게 뭐 2분, 3분, 4분 이렇게 좀 짧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어떻게 보면 이제 유통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할 말 많은 간호사들, 또 할 말 많은 뭐 여러 가지 있네요. 할 말 많은 승무원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있는데, 병원에는 왜 젊은 간호사밖에 없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약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문제 발굴을 이제 해서 제기를 하는 건데, 기존의 방식과 기존에도 이런 게 없었던 건 아닌데, 달라졌다는 건 이렇게 콘텐츠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호소를 한다. 기승전결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볼까요?
그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잠깐 봤었는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의사들이 점심시간에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아무리 드라마지만 어떻게 저렇게 설정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진짜 압박 스타킹 안 신으면 퇴근할 때 신발이 안 들어가요. 발이 너무 부어서. 성인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3년차 간호사. 부인과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2년차 간호사.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는 올해로 8년차 간호사예요. 중환자실에서 1년 반 정도 근무하고 사직하고 지금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주말 같은 경우는 국내 의원이 문을 안 여니까 다 응급실로 오잖아요. 응급 중증도가 떨어지는 환자들을 많이 받는 구역에서는 18명, 19명까지 봤던 기억이 있어요. 혼자서. 혼자서 그렇게 받았고 전체 신안을 보면은 한 주 때 거의 30명 넘게 이렇게 그러니까 받고 빼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난장판인 거죠, 말 그대로.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너무 바쁘니까 응대도 제대로 못 해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환자들은 환자 나름대로 더 짜증나고 힘들고 그런 되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이런 환자 한 명당 뭐 이렇게 간호사 한 명당 환자가 많다는 그런 부분들.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의사들은 저희가 남긴 기록을 가지고 환자를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치료 계획을 세우거든요. 15분 환자를 보고 나면은 이런 간호사가 왜 바쁜가 뭐 이런 부분들. 간호사는 아프다.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그 아파가지고 이제 선배 간호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 선생님은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았고 관광염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한 선배가 그 아이를 가졌는데 유산을 했어요. 뭐 이런 부분들. 거죠. 도시락을 싸올 수가 있거든요. 중환자실에서 일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간호사는 타고 있다. 거의 7년, 8년이 지났는데도 막 눈물이 막 날 것 같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정말 퇴근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차를 보면 그냥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그냥 팝업처럼 팍 떠오르는 거예요. 저 차에 치여서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다쳤으면 좋겠다고. 간호사 일 하면서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출근하기 싫어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뭐 이런 얘기들. 예, 이런 얘기들. 할 말 많은 승무원들. 예.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우리를 좀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승무원 얘기도 좀 어떻게 보면 선방 직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이런 게 이제 콘텐츠 액티비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손가락 하나로 이러더라고요. 짐 놓는 공간을 오버헤드링이라고 하거든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화가 나는데 일단 내렸어요. 그랬더니 짐을 다시 꺼내라고 요 세 동작으로 그날 비행 갔다 와서 내가 이게 뭐 한 거지? 7년차 전직 승무원이고요. 카타르 항공에서 아시아나 항공 24년차 권수정입니다. 대한항공 15년 차입니다. 아시아나항공 15년 차 현직 승무원입니다. 제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럼? 여승무원한테 요구되는 건 남승무원한테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많잖아요. 메이크업부터 시작해서 손톱부터 시작해서 막 뭐 화장의 기본 조건이 있고 머리 염색도 너무 제한이 있어서 남자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선배님들 머리 희끗희끗해도 흰머리 나와도 그건 오케이. 여승무원은 흰머리 나오면 안 돼. 무조건 염색을 해야 되고 염색도 1부터 10까지 색깔이 있어. 검정부터 밝은 갈색이 있으면 한 3번에서 4번까지 염색은 가능해. 하지만 이 뒤로 안 돼. 남승무원들은 안경을 다 썼었어요. 근데 여승무원들은 눈이 아픈 경우에는 그러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안경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바꿔놓긴 했지만 편견인 거지. 저희는 그런 거 조차가 없어요. 여승무 절대 안경 못 쓰잖아요. 아, 지금도요? 네. 이런 부분들. 도와줄게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지 노라고는 말하지 않고 이 면세품 판매로다가 이익을 취하는 게 항공사, 특히 국내 항공사에서 엄청나게 높아요. 대한항공도 목표액이 있고 저희도 아마 각 그 노선별로 그날 뭐 10,000부를 팔아라, 8,000부를 팔아라 이런 목표액을 딱 주고 하시면서 나 무시하는 거라며.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정말 사과 드린다고. 그러나 이럴 때 정말 자괴감. 클래스 거를 제공해 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일행분이시고
그래서 그냥 그릇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나레이션도 없고 뭔가 이렇게 좀 계도적인 거 아니면 어떤 그 추구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오로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육성을 가지고 인터뷰만 가지고 이제 구성을 했지만 눈길을 끌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생생한 그 경험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제 구성해서 이렇게 그 운영하는 1인 방송을 운영하는 그런 케이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 액티즘이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좀 이제 진행되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뉴스 환경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뉴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혹독하게 훈련을 받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문사나 방송사에 소속된 직업 저널리스트들이 주로 생산을 해왔던 거죠. 그 직업 전문성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 뉴스 조직 자체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또 게이트키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널리즘의 자율성과 정당성을 자기의 어떤 권리로 삼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뉴스를 생산을 해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제 그 영향력을 이제 늘려왔던 이제 그런 케이스였고 또 객관주의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뭔가의 어떤 사회 현실을 수집하고 하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자부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영향력을 확보를 해 왔는데 이 1인 저널리즘, 1인 이제 미디어 저널리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뉴스 생산자와 공급자가 이제 급증하게 되는 그래서 SNS 공간을 활용해서 보고 듣고 말할 게 있으면 누구나 어떤 이러한 그 장비를 통해서 기존 뉴스 방송국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 저렴하고 이용이 편리한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SNS에 연결된 여러 가지 그 백백 저널리스트들이 이제 저널리스트 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 뉴스 전통 매체 레거시 미디어의 뉴스 편집과 경쟁하는 정도로 굉장히 그 영향력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리트윗이 되고 또 어떤 그 공유가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또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관리해주는 메타 블로그 사이트나 메타 포털 사이트들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나하나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그런 어떤 길거리 저널리스트들을 이렇게 묶어서 그들이 하나의 어떤 그 각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방송사의 어떤 그 특파원들인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모아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결국 굉장히 다양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역적으로나 어떤 아이템의 종류로 봤을 때나 이런 형식의 서비스도 지금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시간 업데이트로 별도의 마감 시간이 무의미할 정도로 뉴스 생산이 어떤 이제 시간대 이런 게 전 지구화 연중무휴로 지금 이제 그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이런 어떤 장점 때문에 아마도 기존 그 지상파 방송사 또 기존 그 매스 미디어를 위협하는 형태로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뉴스 생산의 의사결정 이거를 굉장히 좀 폐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다면 기존 미디어들이 이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이 길거리 저널리스트 이런 1인 미디어에서는 다른 뉴스 이용자의 참여를 오히려 권장을 한다는 거죠. 폐쇄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방형이 되어서 권장을 하는 그래서 게이트 키핑이 아닌 게이트 오프닝을 지향한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방송사에서는 본인들이 전문가고 우리가 취재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특종을 놓칠까봐 겁도 내고 또 아주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서 딱 이렇게 하는 그런 반면에 이 새로운 어떤 조직에서는 이런 새로운 어떤 기존 그 1인 방송, 1인 저널리스트들은 오히려 오픈을 해서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내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그런 점들이고요. 직업적인 저널리스트, 그러니까 이 전통 매체 직업적인 저널리스트들이 유지해온 이 어떤 해석적 권위, 논설위원들 또 어떤 그 해설위원들 이런 분들의 어떤 권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독점권이 약화됨으로 해가지고 그들 자체도 이제는 원오브댐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레거시 미디어의 어떤 권위는 이제 많이 이제 그 무너지고 있고 새로운 길거리 저널리스트들이 그 역할을 좀 많이 해나가고 있는 그런 형태를 조금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이제 이런 부분은 있어요. 전통 매체를 이제 대체하거나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또 뉴스 품질이 좀 떨어지는 아이템거리가 되지 않는 퀄리티가 낮은 그런 것들 또 신뢰성이 아직 좀 떨어지는 그런 정보
그리고 공공성이나 공익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구성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더라. 물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약자들의 어떤 그 소수민족의 어떤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폭력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정말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어떤 파수꾼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아직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가 좀 필요하다. 또 글의 형식과 주제도 어떤 그 개인 일기 형식을 사용을 해서 사소한 일상, 사담 이런 것들이 준행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 이용자가 직접 뉴스 생산에 참여하면서 이게 중요한 거죠. 아까 우리가 콘텐츠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직접 동영상을 만들고 사진을 찍고 글을 쓰듯이 뉴스를 보기만 했던 시청자가 이제 직접 뉴스 생산에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널리즘 전문가와 엘리트 취재원이 장악하던 주류 뉴스의 어떤 그 해석적인 권위, 정통성 이런 데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놓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소홀히 했던 그런 어떤 작은 부분까지도 심층 취재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까도 우리가 그 다트에서도 봤지만 굉장히 아주 그 현장의 목소리를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기존 뉴스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구조였는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이제 실천하는 것들이 아마 어떤 새로운 그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어떤 미디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전문직으로서 저널리즘과 전문가로서 저널리스트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 지금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고 1인 저널리스트들의 활동이 굉장히 광역화되고 굉장히 아주 전문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기존 방송사에서도 이제 그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고 그들의 역할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동안에 이제 방송사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외주 비율 확대라는 어떤 그 정책에 의해서 이 제작 부분, 그러니까 이 드라마라든지 예능 프로그램 또 다큐멘터리 이런 어떤 그 부분에서는 제작 부분에서는 한 30%에서 35% 정도의 외주화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보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제 외주 제작사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뉴스의 경우에는 이 보도본부의 경우에는 어떤 방송의 공정성이라든지 어떤 신뢰성, 객관성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주에 맡기지 않고 거의 100%를 이제 자체 제작을 하고 있어요. 보도본부에 소속된 훈련된 기자들이 이제 방송 뉴스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 현재 정말 길거리 저널리스트들의 어떤 그 세계 각지에 또 전국 각 지역에 정말 아주 세세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그 방송사가 다 커버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디에 불이 났다든지 중요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든지 어디에 뭐 지진이 터졌다든지 어떤 분쟁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길거리 저널리스트를 위성으로 혹은 어떤 SNS로 연결을 해서 지금도 연결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업을, 콜라보를 하지 않으면 지상파 방송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뉴스를 보도하는 낙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협업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물론 역할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방송사가 해야 되는 역할, 또 길거리 저널리스트가 해야 되는 역할의 차이가 있고 이 차이 때문에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역시 기존 방송사에 입사를 해서 제대로 어떤 훈련을 받고 뭔가 이렇게 좀 출입처를 갖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사회를 바꾸고 싶은 또 어떻게 꼭 알아야 될 뉴스 이런 것들을 또 체계적으로 전달을 하고 싶은 그런 또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조직에 함몰되기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나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의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은 그런 학생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그런 여러분들의 선호에 따라서 각자의 길을 걸어오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중요한 거는 어떤 제작에 있어서나 먹방이나 게임이나 또 비유티나 자기 취미 활동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제작에 있어서나 혹은 이런 시사 이슈나 어떤 그 약자, 사회적인 약자나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어떤 그 개혁이 필요한
뭔가 이렇게 해결책을 촉구하는 이런 방식의 어떤 그 콘텐츠 액티비즘, 이런 이제 저널리즘이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데 있어서 이제는 매스미디어와 1인 미디어의 차이가 크게 없어졌다. 그리고 1인 미디어의 역할이 어떤 부분에서는 훨씬 더 크게 가고 있다. 그 이유는 플랫폼이 굉장히 접근 그 문턱이 낮아졌고, 그리고 양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그런 점들 때문에 1인 그 저널리스트, 1인 미디어의 어떤 활약이 커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방송사에 입사를 해서 그런 기존 방송사의 틀 속에서 제작을 해왔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지금 놓여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길이 좀 넓다고 보여져요. 뭐 유튜브도 그렇고 또 아프리카 TV도 그렇고 좀 전에 봤던 닷페이스라든지 각종 그 메타 블로그 형태, 이런 형태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길이 많아졌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존 방송사에 들어가서 또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는 거고,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